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주 키워주다 보니 내 노후는 다 사라졌어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네요. 이제 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처음엔 분명 기쁨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고 웃어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친구들 앞에서 손주 자랑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은 점점 의무가 되고 의무는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주는 사랑하되 키우려 들지 마라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경계 설정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지혜, 곧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삶의 진리를 우리 시대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본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손주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주는 분명 사랑스럽다. 그 동글동글한 볼, 앙증맞은 발가락,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도 할머니만 보면 방긋 웃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랑과 책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것이다. 내가 원할 때 안아주고, 내가 원할 때 놀아주고, 내가 원할 때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반면 양육은 의무와 희생을 전제로 한다. 아이가 밤중에 열이 나면 잠을 포기하고 돌봐야 하고,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해도 끝까지 먹여야 하고, 내가 아파도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양육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깊다. 손주는 분명 사랑할 대상이지만 키워야 할 책임은 엄연히 자녀 부부에게 있다는 뜻이다. 조부모가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는 불편해진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다. 처음엔 며칠만 봐줄게라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매일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손주를 맡게 된다. 자녀 부부는 엄마가 워낙 예뻐하시니까 하며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조부모는 이미 시작한 일인데 하며 그만둘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손주가 나만 찾고 내가 없으면 울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파도 못 아파요. 감기 걸리면 손주한테 옮길까봐 걱정이고 어디 나가고 싶어도 손주 때문에 못 나가고. 이게 사랑인지 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손주는 사랑하지만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랑이 사랑으로 남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가까운 가족인데 거리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정약용은 형제조차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고 했다. 이는 냉정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다. 가족이라도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으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손주 양육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다. 가까움에도 거리를 두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잔소리를 했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결국 손주도 못 보게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족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적절한 거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녀 부부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고 내 의견이 있어도 요청받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전엔 손주 일에 이것저것 참견했는데 이제는 물어보면 대답하고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고 그 외에는 그냥 지켜만 봐요.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더 편해하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지혜다. 손주를 키워주다 보면 어느새 당연한 의무처럼 굳어지기 쉽다. 할머니가 봐주는 게 당연하지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조부모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희생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정약용은 강조했다. 억지로 친밀함을 이어가려 하지 마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관계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파탄이 난다. 실제로 많은 조부모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이제 정말 힘들어서 못 봐주겠는데 그래도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손주를 돌본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조부모는 점점 지치고 짜증이 늘어나며 손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어른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낀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즐겁게 놀아주는 것과 의무감으로 억지로 돌봐주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손주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더 악화돼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손주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걸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물러날 때 관계는 건강하다. 오늘은 할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봐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번 주는 할아버지가 약속이 있어서 평소보다 적게 봐줄게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 잠깐만 봐주겠다. 며칠만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된 일이 몇 년을 이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 선한 의도가 나중에는 족쇄가 되어버린다. 정약용은 말했다.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부른다. 이 지혜를 손주 양육에 적용하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약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조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 자녀가 엄마, 잠깐만 손주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래, 알았다고 답한다. 그런데 그 잠깐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급기야 몇 년이 되어 버린다. 문제는 처음에 명확한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봐줄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못 봐줄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나중에 어려워진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며느리가 직장 구할 때까지만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고 나니까 적응할 때까지, 적응하고 나니까 아이가 어릴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제는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족 간에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다. 하지만 나중에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도 나이가 있고 건강 상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성급한 약속 대신 신중한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은 내 건강과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손주 문제로 가장 흔히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양육 방식이다.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는 자란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내용도 다르다.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의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다. 작은 예의에서 큰 인품이 드러난다. 자녀 부부에게 보이는 조부모의 예의는 바로 역할 구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과 훈육은 부모의 몫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예를 들어보자. 손주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손주 밥 먹자. 할머니가 맛있게 먹여줄게라고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스스로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다. 이때 할머니가 요즘 애들은 너무 방치한다며 불만을 표하면 갈등이 시작된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손주가 울 때 할아버지는 남자가 우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아빠는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괜찮다고 한다. 여기서도 서로 다른 양육 철학이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부모가 보여야 할 예의는 무엇인가? 바로 부모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이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엔 아들 부부 양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참견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관계만 나빠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지켜보고 물어보면 조언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들 부부가 더 편해하고 저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요. 작은 예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모 앞에서 아이를 혼내지 않기, 부모의 양육 방침을 무시하지 않기, 아이에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안 되라고 말하기 등이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큰 관계를 만든다. 손주 돌보기에 매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건강이다. 허리, 무릎은 기본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불면증,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긴다. 하지만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를 위해서라면이라며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밀어둔다. 정약용은 말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는 뜻이다. 건강한 조부모만이 진정으로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다. 70대 할머니가 3살 손주를 매일 돌보느라 무릎이 악화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손주를 돌볼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고 미안해한다. 하지만 이는 할머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부탁을 한 가족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65세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두 손주를 돌보느라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겼다.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손주들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결국 위험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한 일이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진정으로 즐겁게 놀아줄 수 있다. 아픈 몸으로 억지로 하는 돌봄은 손주들에게도 좋지 않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 처음엔 손주를 위해서라면 내 건강쯤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손주들이 할머니 걱정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도 행복하다는 걸요. 따라서 조부모들은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기 검진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일은 피하는 것이 손주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다. 자녀 세대와 조부모 세대는 단순히 나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조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를 살았다면 자녀 세대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서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자랐다.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철학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살아간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을 줄이는 길은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 세대는 아이가 울면 빨리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세대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부모 세대는 밥은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세대는 아이의 식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각각 나름의 근거와 철학이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다. 며느리가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처음엔 아이 교육에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교육용 앱으로 한글이나 숫자를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시대가 변했구나 싶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손주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걸 보고 애를 너무 방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우리 방식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교육 철학이 있었던 거죠. 세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나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배울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다. 특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러나 강요받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도움은 자발적일 때 가치가 있다. 이 지혜를 손주 양육에 적용하면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한 만큼만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조부모들이 이런 압박감을 느낀다. 내가 안 도와주면 며느리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도와주는데 나만 안 도와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자식들이 실망할까 봐서 등등. 이런 생각들이 자발성을 앗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다. 마지못해 하는 도움은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즐겁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손주를 봤어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항상 피곤해 보여?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아이도 즐겁지 않다는 걸요. 자발적인 도움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봐줄 것 같아. 이번 주는 개인 약속이 있어서 평소보다 적게 봐줄게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거절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요청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셋째,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 돌봄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다.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걱정들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며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자.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다. 손주 양육에 매달리기보다는 내 시간을 지키며 배우고 즐기고 성장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삶이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60대에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 80대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즐거움이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변화하셨다. 예전엔 손주만이 내 전부였어요. 손주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예 수업을 들어보게 됐어요.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전시회도 나가고 서예 친구들도 생기고 손주보다 서예가 더 기대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손주 돌보기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도피였어요. 내 인생을 살기 싫어서 손주 인생에 개입한 거였죠. 이제는 등산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훨씬 보람있고 즐거워요.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삶을 빛나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보자.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그렇게 내 삶이 충실해질 때 손주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해진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손주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 갈등과 후회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면 답은 분명합니다. 손주는 사랑하되 키우려 들지 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손주와 자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주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임으로 짊어지고 계십니까?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